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만났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화성 공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을 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적극 돕겠다라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스킨십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꼭 1등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반도체 영역에서 1등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시스템 반도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사진 한번 보시면 문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표정과 이 두 분이 상당히 가까워 보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의 새 풍경을 보고 계십니다. 민주당과 평화당의 평화로운 모습, 그리고 한국당 두 지도부의 근심 어린 모습, 그리고 한쪽에서는 울고 한쪽에서는 격려를 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두 얼굴. 어제 국회의 세 가지 풍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중에서 야당인 한국당은 장외 투쟁을 하기로 했습니다.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짓겠다. 내일 아마 그 천막당사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의원들의 정치 생명 걸린 선거제 논의에 언제까지 한국당이 외면할 것인가 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한국당 해상 청원이 12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청원이 조금 이상하다. 한국당을 해산하라는 청원이 1초당 30건씩 올라온다. 그리고 이거 베트남에서도 지난달 대거 접속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요, 인원 조작 가능성이 높다. 조작 이야기를 꺼내들었고요. 청와대는 무슨 소리냐, 해외 접속 얼마 안 된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의혹, 그리고 미스테리, 그리고 팩트체크. 잠시 후에 저희 돌직구 이슈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30대 남성이 의붓 딸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충격인데 그 딸의 친모까지 잔인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서 더욱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친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의붓 아버지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실토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자리를 바꿔서 범행을 했다. 그 차 안에서 말입니다. 친모는 나는 차량 안에 없었다라고 가담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 친모가 확실히 범행에 가담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비정한 친모 이야기, 왜 이 친모는 자신의 딸을 범행에 가담한 걸까요? 전문가들 분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일본은 오늘부터 새 일왕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레이와 시대는 평화롭고 결실이 많길 아키히토 일왕이 30년 만에 퇴위를 하고 본인의 장남에게, 나루히토 일왕에게 일왕의 자리를 물려줬습니다.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왕의 세대 교체. 요즘 한국과 일본,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이다라는 분석과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새 일왕인 나루히토 일왕 시대에는 우리 대한민국과 한일 관계에는 훈풍이 불기를 저희들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굿바이 어벤져스, 굿바이 캡틴 아메리카. 중앙일보의 기사 제목이고요. 중앙일보의 사진도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캡틴 아메리카의 이 거대한 방패가 미국 MIT 공대의 그중에서도 대표 건물인 그레이트 돔에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중앙일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최근 개봉한 시리즈의 마지막 편,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대한 헌사다. 저 아직 이 영화 안 봤는데 중앙일보 이럴 겁니까?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 선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의 손수호 변호사님, 그리고 서울시 정무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그리고 바르다 박 선생,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고요. 채널A의 베테랑 현장 기자 박소영 기자와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병인 박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 세 가지도 함께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삭발 대 피자. 정말 극과 극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삭발을 하고 한쪽에서는 피자를 돌리고 어제 국회의 모습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비정한 친모. 비정한 의붓 아버지보다 더 비정한 친모의 사연 잠시 후 들여다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다리로 번진 의혹 박유천 씨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키워드 상세하게 뉴스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탑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탑뉴스 주제부터 전격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국회의 패스트트랙 전쟁은 일단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 후 폭풍이 거셉니다. 전쟁 이후 여야의 사뭇 다른 풍경이 어제 하루 종일 대조가 됐습니다. 한쪽에서는 삭발을 했고요. 한쪽에서는 피자를 돌렸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지금 한쪽에서는요, 민주당이 고생했다라면서 국회 당직자들과 또 이제 국회를 지켰던 의원과 의사과 방호처 직원들에게 이해찬 대표의 이름으로 이렇게 또 맛있는 피자를 돌렸다는 거예요. 메이커 피자를 돌렸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런데 박대출 의원이 이렇게 삭발을 하면서 민주주의는 죽었다라고 상당히 침통한 장면을 연출했는데 박수영 기자, 어제 하루 동안 여야, 민주당과 한국당의 분위기를 정말로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새벽에 패스트 트랙으로 이 선거법 등이 상정이 된 이후에 보인 여야의 모습은 정말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수고했다, 노고를 치화하면서 저렇게 피자를 돌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누가 또 닭강정도 돌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아무래도 이 여야가 지난 25일부터 대치를 했잖아요. 그렇게 밤샘 대치를 하고 그러면 이 국회에 있는 직원들, 그 방호 직원들 이 청소하시는 분들은 퇴근하지 못해요. 예. 아무래도 방호 직원들은 계속 그 상황을 계속 경계를 해야 되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퇴근을 못하고요.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의원들이 계속, 그리고 보좌진들이 계속 국회에 있으면 계속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이 더 급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이 지정이 된 이후에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국회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피자를 돌린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 국회 보좌진들, 의원들뿐만 아니라 보좌진들도 다 같이 몸싸움에 동원이 되거든요. 이 보좌진들에게도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닭강정을 돌린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닭강정 무려 163자를 돌렸어요. 예. 네, 그리고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랬지만 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장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침통한 분위기. 네, 경남 진주 의원이죠. 바로 박대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SNS에 저렇게 머리를 그러니까 직접 깎는 모습을 저렇게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근조 20대 국회는 죽었다라고 하면서 직접 머리를 깎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마 저기는 제가 봤을 때 국회의원회관에 의원 사무실이 있는 그 내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거기서 직접 이렇게 머리를 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의총에 참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렇게 보면 좀 일각에서는 저렇게 머리를 미는 모습이 예. 영화 아저씨를 좀 패러디한 거 아니냐. 아, 원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패러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예. 나올 정도로 그렇게 좀 비장해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각도는 비슷한데 느낌은 좀 다른. 네, 좀 많이 다른. 네, 하여튼 그런 걸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또 뭐 천막 당사 얘기까지 나오면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격앙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천막 당사라고 하면 바로 2004년에 한나라당이 찻대기당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대표였던 박근혜 대표가 그럼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자. 우리가 정말 뼈를 깎는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하면서 당사를 이 천막으로 옮겼죠. 예. 그때의 비장함을 언급을 하면서 이번에도 천막 당사로 나가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천막을 광화문에 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여야의 표정이 정말로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한편 각 당을 해산하라, 한국당을 해산하라, 민주당을 해상하라라는 청와대 청원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 오전 7시 45분 30초를 기준으로 딱 측정을 해봤을 때 자유한국당을 해산하라는 청원은 144만 2,610분이 동의를 하셨고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하라라는 청원도 20만 3,761분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측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청원대로라면 대한민국 국회에 정당이 없어질 그런 결과가 이어지는 건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이 청원 숫자에 대해서 이거 조작이다
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당 차원의 대응은 아직은 검토한 바는 없지만 다만 그 청원위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는 매우 그 조작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김병현 박사님,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작 얘기를 꺼내들었어요? 해외에서의 트래픽이 좀 급증한 사례를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들게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거 국내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조금 더 많이 접속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준석 그 최고위원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면서 김병현 박사님 분석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이요. 3월 통계만으로 청와대 사이트의 13.77%는 베트남에서 접속했다. 그 전달에 비해 2,159%가 증가한 거다. 이거 믿지 말라. 뭐 이런 의혹을 이준석 최고위원이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4월 통계 나오면 봐야겠다. 4월에는 어떤 사이버 혈맹국이 우리나라 청와대와 국민청원에 관심이 많아졌을지. 그러니까 이거 다 국민 여론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러자 청와대에서는 발끈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 사실 무근이다. 베트남에서 유입된 트래픽은 29일 하루에 0.17%였고 3월 한 달간은 3.55%에 불과했다라고 현재 맞서고 있는 상황. 근거로 든 통계 자료가 서로 다른데요. 이준석 최고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가 로고 기록 등에 대한 자료들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얘기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해외에서 얼마나 접속했는지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리게 되는 것 실명으로 올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네이버나 카카오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러한 SNS 계정들을 바탕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접속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한 일례로 우리가 이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계정을 무한대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한대로 계정을 만들어서 여기에 동의 버튼을 누르더라도 실질적인 사람 숫자에 대한 집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한 명이 동의한 것인지 10명이 동의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지적에는 청와대가 반박하기 어려울 겁니다. 트위터 얘기를 한마디만 더 드리면 사실 얼마 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해경궁 김 씨에 대한 논란들이 뜨겁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트위터 계정 본사 압수수색할 수가 없다. 트위터 계정주가 누군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트위터 아이디를 바탕으로 사실 이렇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접수를 받는 것이 온당한가라고 보게 됐을 경우는 정확한 국민의 여론을 집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올라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미국에 있는 백악관의 위더 피플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도들을 그대로 카피해온 겁니다. 그런 게 있었다.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만들었던 청원에 대한 홈페이지 사이트를 그대로 가져오게 된 상황인데요. 사실은 입법, 행정, 사법에 대한 상권 비립의 원칙이기 때문에 행정의 영역에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정말로 바꿔줬으면 좋겠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청원이 이루어져야지 여기에 대해서 입법부의 영역과 사법부의 영역에 대해서 침해하게 되는 내용들은 자체적으로 거르게 되는 게 사실은 당연한 일이거든요. 이와 같은 일들로 정당 해산에 대한 요건이 해당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올리게 되거나 아니면 사법부의 판결이 있을 때 해당 판사 파면하라고 올리게 되는 것들은 결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청원 게시판 제도 자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14%가 클릭을 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원과 관련된 의혹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예컨대 이런 내용들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이 새벽 3시에 1초마다 30여 건의 동의 숫자가 올라간 걸 봤다라고 말한 분도 있고 청와대 청원 시스템상 방금 김병현 박사님 말했던 것처럼 네이버로 동의 한 번, 카카오로 동의 한 번, 페이스북으로 동의 한 번, 트위터로 동의 한 번 하면 혼자서 내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계정 생성이 자유로운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이메일 주소만으로 계속해서 계정을 늘려갈 수 있다. 한 사람이 무한동의가 가능하다라는 의혹 제기도 한 측에서는 제기되고 있는 건데 박지원 대변인. 최근에 저희가 봤잖아요. 사실은 그 드루킹 1심 판결 나오고 하면서 충분히 온라인상에서 여론을 조작할 수 있고 기사 클릭수도 조작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민주주의의 아주 근간을 흔드는 매우 나쁜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 법원도 그런 판결을 내렸는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원래 기본 취지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억울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이걸 국민들에게 알려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게 지금 여야 간에 서로 간에 그 무슨 세력 싸움처럼 돼버리고 있어요. 저는 청와대가 이걸 온전히 청원 게시판을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다시 이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지금 좀 전에
지금 보신 것처럼 저렇게 조작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한 사람이 얼마든지 그 청원을 할 수 있다면 중복해서 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저런 논란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해. 어떻게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마비가 될 정도로 저렇게 그 청와대 청원 게시판 내에서 여론 싸움이 생기도록 이렇게 방치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하여튼 이런 건에 대해서 좀 다시 좀 청와대가 새삼 저렇게 검토하지 않으면 여전히 계속 청와대가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것들이 청와대와 연계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처음으로 열린 게 2017년 8월 17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1년 반 동안 아무런 논쟁이 없다가 갑자기 자유한국당의 그 말은 해산 청원 100만 원이 넘으니까 그에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이게 조목조목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사실은 만시지탄이다. 사실 처음부터 왜 이제 와서 이러냐. 처음부터 그러지. 이런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순수한 언론적으로 보면 사실은 상소하는 거잖아요. 옛날로 치면 억울한 사람들이나 혹은 정책적 16개 카테고리 안에 있는 국민들이 묻고 정부가 답한다는 원래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벌써 정쟁의 대상이 되고 일부 정치인들이 일부러 유도해서 빨리 눌러라. 그리고 눌렀는데 몇 명이 눌렀는지도 모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사실은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린 거거든. 좀 있으면 뭐 똑같이 아마 민주당도 해산하라는 게 100만 건이 넘어질 겁니다. 그럼 결론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만들듯이 그렇게 여야 대통령 정당이 아니고 비례대표가 이제 1등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건데 정말 정치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러한 무한적으로 이렇게 반복된다라고 하는 건 시스템상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문제제기가 됐다 그러면 일부 뭐 주총이나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듯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정확하게 몇 명이 했고 하는 것을 언제 누가 물어봐도 정말 이 청원에 몇 명 동의했는가를 국민이 물었을 때 정확하게 청와대가 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확실히 그런 답을 말하자면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손수 변호사님. 이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1인 1표가 아니니까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말도 일리가 있는데 다 떠나서 아니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특정 정당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왜 이제 와서 문제 제기하냐? 그것도 좀 일리가 있어 보여요. 결국 우리 사회의 모든 일이 결국 정치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국회에서 벌어졌던 일들 때문에 본인이 지지했던 정당에 대한 또 선호도라든지 또는 본인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에 대한 혐오도가 각자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각자 더 커진다. 그런 양상이 이번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또 하나는 좀 이번 일이 이렇게까지 불거지게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또 하나 슬쩍 넘어가면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짜뉴스인데요. 가짜뉴스. 네, 좀 전에 이제 이준석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아니죠.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인데 통계 자료가 달라서 생긴 일이 아니에요. 기간이 달라서 생긴 일입니다. 기간이 달라서. 즉 3월 자료를 가지고 4월에 어떤 또 사이버 혈맹국이 나타날지 보자 그랬는데요. 그렇다면 3월에 있었던 베트남이 우리나라의 사이버 혈맹국이라는 걸 의미인지 그런 해석이 되고요. 또한 청와대도 바뀌었지만 3월에 베트남에서 유입이 많이 했던 것은 이제 버닝썬, 승리 등 관련해서 그 청와대 청원 게시판 링크가 베트남 현지 뉴스에 올랐던 거예요. 인터넷 뉴스에.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이 왔던 건데 이걸 마치 이번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도 외국에서 개입이 있었다. 베트남에서도 많이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해석이 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왜 이게 위험하냐면 그 이준석 최고위원의 그 SNS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악용하거나 오해한 정치인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윤기 의원이 어제 이랬어요. 한국당 해산 청원에 100만 명이 동참했다고 보도됐지만 그중 14만 명, 14%죠? 네, 14만 명 이상이 베트남에서 접속했다고 한다. 이렇게 의도적인지 아니면 오해인지 이 베트남 14%를 3월 자료인데 4월로 슬쩍 와서 그건 가짜뉴스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이런 게 계속 퍼지기 때문에 이준석 최고위원의 좀 이야기는 제대로 걸러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어요. 이 정치권 이야기 나온 김에 차기 대선 주자 결과가 벌써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야 이거 벌써부터 이거 선거 분위기가 후끈후끈 달아오르는 것 같아요. 누가 1위와 2위 영예의 자리를 차지했을까요? 결과 보시죠.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추이를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황교안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금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른 주자들, 이분들 말고 다른 대선 주자
대표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저 밑에 한참 큰 차이로 떨어져 있고 사실은 2018년 12월만 하더라도 이낙연 총리가 오차범위 안에서 근소하게 앞서는 모습을 했는데 이 두 분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서로가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가 22.2%, 이낙연 총리가 19.1%. 이 여론조사 결과 보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말입니다. 정치 1번지 종로에 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나오고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나와라. 그래서 대선 가기 전에 종로에서 한번 진검승부로 우열을 가리고 지는 사람은 대선에 나오지 않기 뭐 이런 거를 해라. 박정환 대변인, 과연 이 두 사람이 실제로 대권 가도에 오를 때까지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두 분이 정말로 종로에 나올 수 있을지. 사실은 너무 좀 이른 감이 있죠. 이른 감이 있고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리더십이 완전히 붕괴됐었잖아요. 근데 황교안 대표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새로운 그 기대감 같은 걸로 인해서 그 황교안 대표에게 그 많은 지지도가 좀 쏠리는 것 같고,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그 보수 성향의 지도자, 대권 주자의 차기 후보들은 잘 안 보여.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이제 황교안 대표적으로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군요.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권에서 여러 주자군들이 있습니다만 일부 거기에서 뭐 상처를 받는 분들 있고 낙마하는 분들도 있고 하면서 현재 총리께서 굉장히 이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국민들의 이제 마음을 도닥이는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에 대한 스포트라이트가 계속 집중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대신에 이제 그 야권하고 틀린 거는 여권에는 2등, 3등, 4등 하는 이렇게 나열했을 때 후보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표 비교를 한다면, 통합해서 1대1 비교를 한다면 아마 여전히 그 여당 후보가 지금 우세한 상황이고, 근데 지금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선까지 간다? 이건 좀 지나치게 빠른 얘기가 아닌가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정치권 이야기 나와서 한 토막 여론조사 결과도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공개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 의붓 아버지가 의붓 딸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잔인한 범죄에 친모도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전말부터 함께 보시죠. 많은 분들이 이미 인터넷으로 접하셔서 정말로 안타까워하실 그런 사건이죠. 지난 28일 광주 동부 터널의 인근 저수지에서 12살의 여중생 A양의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시신에서 신원이 특정 가능한 소지품이 나오자 의붓 아버지 김씨, 31살이에요. 31살. 야, 새파랗게 젊은 31살 의붓 아버지 김씨가 곧바로 자수를 하게 되죠. 왜 죽였냐? 경찰이 추궁하자 나를 성범죄자로 지목한 의붓 딸을 27일 오후 6시쯤 무안군 한 초등학교 근처 농로에 자동차 안에서 목줄러서 살해를 했다라고 범행을 실토했습니다. 경찰은 이 김씨 의붓 아버지를 살인 및 실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어제 오전에 이 여중생의 친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범행을 공모했다라는 혐의입니다. 직접 보시죠. 예, 함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맞습니까? 딸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미안한 생각 안 드세요? 범행 공모 인정하십니까? 딸이랑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거 아닌가요? 딸이 살해되고 있는데 신경을 보셨습니까? 친모가 긴급 체포되면서 이 사건의 반전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더욱더 충격적인 실체가 이 범행 이면에 있었던 겁니다. 이 친모,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의붓딸 살해 사건의 충격적 실체, 친모가 살해에 가담했다라는 의혹을 경찰은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살해 당일인 27일 낮에 김씨 부부가 친부의 집이 있는 A양을 만나기 위해 목포로 떠납니다. 그리고 범행 도구는 이들 부부가 이틀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온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친모인 유씨, 조금 전에 보셨죠? 공중전화로 전화를 해서 직접 딸을 부릅니다. 친모가 딸을 유인하는 거예요. A양을 차에 태우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오후 6시 의붓 아버지 김씨가 한적한 농로에 차를 세우고 내려서 아내와 자리를 바꿔 앉았다.
요 대목이 친모의 적극적 범행 가담을 뒷받침하는 팩트입니다. 아내와 자리를 바꿔 앉았다는 거예요. 아내는 운전석에 앉아있고 이 의붓 아버지가 차 안에서 A양을 잔인하게 살해를 하고 친모는 운전석에서 이 장면을 지켜본 것으로 경찰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살해를 방관한 거죠. 더 나아가 가담한 거죠. 두 번째 충격적 실체는요. 친딸을 살해한 남편이 고생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난달 27일 밤에 김 씨가 광주 집에 이제 부인과 아들을 내려준 후에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지난달 28일 새벽에 인근 저수지에 딸의 시신을 유기를 하는데 그 유기한 장소도 이 부부가 평소 드라이브로 즐기던 장소인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시신 유기 후 귀가한 이 남편에게 친모는, 아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독이면서 고생했다. 이게 뭡니까? 고생했다라고 다독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친모의 질투이냐, 친모의 보복이냐,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A양의 조부모는요, 김 씨와 유 씨가 숨진 손녀를 지속적으로 학대해왔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 A양, 여중생은 최근 친아버지에게 의붓 아버지로부터 몹쓸증을 당했다라고 호소했다라는 증언도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박수윤 기자. 재혼한 남편이 자신의 친딸을 살해했는데 그 범행 현장을 지켜봤고 유인했고 고생했다고 다독였습니다. 이 친모 누굽니까? 네, 이 친모의 나이는 39살입니다. 직업은 무속인, 일명 무당이라고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직업이 무속인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네, 무당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그 살해한 딸 같은 경우에도 무당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학교를 잘 보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이 여성은 3번의 결혼을 했고 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처음에 결혼한 남편과는 사별을 했고요. 예. 두 번째 결혼, 그 첫 결혼에서 고등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결혼에서 이번에 살해한 딸을 낳았고요. 그리고 남동생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혼을 한 후에 지금 다시 3번째 남편과 결혼을 했고 그 남편과 살인을 공모를 한 건데요. 지금 이 유가족들의 얘기에 따르면 이 여성이 살해한 그 여중생 딸과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증언을 들어보면 겨울에 집 밖으로 내보내고 때리는 등 평소에도 학대가 심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무속인인 엄마가 무속인 후계 교육을 시켰던 딸을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건데 과연 왜 죽였을까? 전문가들의 이야기 저희가 인터뷰를 해봤는데 잠시 후에 좀 들어볼 텐데 김병인 박사님, 네.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중요한 건 엄마가 직접 전화로 불러드렸다는 것 그리고 운전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사람이 길을 거의 포기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 자리에는 13개월 정도 됐던 아기도 함께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친모가 이 아이를 불러내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의붓아버지가 살해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에는 여기에 대한 이 성폭행 미수 사건에 대한 신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고가 있었다고요? 누가 네. 신고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의붓아버지가 A양에 대해서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 하지만 그게 미수로 그쳤던 상황인 것 같고요. 이 A양 같은 경우는 친모와도 함께 지내다가 결국은 친부와도 같이 함께 지내면서 거주지를 좀 옮겨 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친부와 함께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처음에는 이 A양에게 음란 동영상을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라는 듯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신고에는 친부의 도움이 같이 함께 있었던 것이고요. 근데 경찰에서 조사를 함께 해보니까 음란 동영상을 보냈던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성추행, 특히 성폭행 미수까지 정황이 드러나게 되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들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의 수사가 좁혀올 것을 두려워했던 부분인지 보복에 대해서 결국은 범행을 계획했던 것 같고 이것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실질적인 계획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친부의 집으로 가 있는 상황에서 이 A양 같은 경우는 친모인 엄마가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 끔찍한 범행에 친모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가담하게 된 것인지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이고요. 가장 안타깝던 것은 신고하고 18일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이 아이를 함께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릴 수 있었던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그 학교에서 이제 곧
여행을 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더 이상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친모가 본인의 친딸을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하는데 범행에 가담을 한 걸까요? 범죄심리학 전문가인 이수정 교수에게 저희가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아마 학대가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가정에. 그렇기 때문에 친모와 딸 간의 관계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아마 그 딸이 새롭게 꾸민 가정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인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결국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부분에서 아내가 결국은 적극적인 조력자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협조하고 이랬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수정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본인의 친딸이 새롭게 꾸린 가정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했다. 그러니까 친모의 입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친모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을까라는 분석을 내놨는데 이른바 더 간단하게 말하면 친모가 친딸을 향해서 모종의 질투심, 비슷한 감정을 느꼈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친모는 자신의 그 현재 남편이 본인의 그 친딸을 딸에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현재 남편보다는 피가 섞인 혈연 관계에 있는 본인의 그 자녀 편에 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지극히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이 무엇인가,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친모는 무조건적으로 자녀 편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이번처럼 엉뚱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 보면 그 전문가 얘기에 따르면 이 여성이 아마 가정을 위협하는 존재로 딸이 인식했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 3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남편과는 사별을 하고요. 두 번째 남편과는 아이 2을 낳고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가정을 꾸린 건데요. 2014년부터 그 3번째 재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왔거든요. 예. 그 사이에 아마 계속 이 딸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그 딸이 이제 그 현재 남편을 이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이번에 3번째 가정 역시 깨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꼈고 그로 인해서 아마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만약에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절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해본다면 아마 그런 심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가슴이 아픈 대목인데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을 뒷받침하는 유가족들의 증언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시기부터 시작해서 무지하게 당하고 살았대요. 막 두들펴고 밖에다 내부놓고 문을 잠가보고 못 들어오게 하고 학교에서 다녔는데 학교가 입시를 안 다녔대요. 못 다녔다. 객석이 한 20일 동안. 그래갖고 또 어디 지금 엄씨가 집은 없대요. 부처서에다가. 아동 무엇이? 예, 그런 것도 같아요. 친엄마가 목 치겠다. 우리한테도 전화 왔는데 아버지가 정 못 받아준다고 하면 여기는 결코 없어. 걔도서 거기서 살아야 돼요. 지금 엄마하고 다 뭐 만나서 확인해보 자기가 포기해보고 연락도 안 된다 안 한다고 하고 살라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항상 전부터 받았습니다. 남자가 갔다 뭐 하더라도 자기 딸을 말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지 속에서 나는 딸을 지가 지대로 못 키웠으면 그것도 딸을 갖다가 지가 그렇게 갖춰요. 유가족들의 심정이 좀 전해져서 더욱더 가슴이 아픈데 경찰의 늦장 수사가 이번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늦장 수사 도마, 숨진 A양이 지난 9일, 그러니까 살해당하기 18일 전에 이미 친부, 그러니까 친모와는 이혼한 전 남편이죠. 나의 친아버지와 함께 손잡고 목포경찰서 갔다는 거예요. 의붓아버지가 성범죄를 나한테 저질렀다.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의붓아버지가 SNS로 2차례 음란을 보냈다. 12일에 A양이 다시 목포경찰서에 또 찾아가서 성폭행 피해를 호소합니다. 14일 또 경찰서에 가서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조사까지 받습니다. A양은요, 지난 1월 의붓아버지가 얼굴을 보고 싶다며 광주 올 것을 강요했다라고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친구 집 앞으로 찾아온 의붓아버지가 차에 태워서 산으로 성폭행하려고 했지만 엄마에게 전화가 와서 미수에 그쳤다라는 걸 경찰에서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일 목포경찰서는요, 김씨 거주 그리고 김씨의 사건 발생지인 광주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해버립니다.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러느라 시간이 또 늦어졌고 결국 24일 광주경찰이
친부가 연락이 닿지 않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협조를 당부하고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성범죄 신고 사실을 알고 아내와 범행을 공모하고 경찰이 조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27일에 A 양을 살해했다는 겁니다. 무려 18일간 경찰이 뭔가 이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수사까지 했음에도 그냥 손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면 사실은 그 앞서 가정 내에 있어서 친모의 행위나 뭐 이런 몹쓸 짓들은 별건으로 하고 경찰의 안이함이 이 아이가 이렇게 불행해지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붓아버지와 친모는 광주에 살았고 친아버지는 목포에 살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친모가 이 아이를 시설에 보내니까 그 친아버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목포로 데려와서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면서 지난달 초죠. 4월 초에 이런 일이 있었고 해서 도대체 의붓아버지를 그냥 봐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친아버지와 함께 목포경찰서를 갑니다. 목포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다시 또 한 일주일 후에 그냥 음란 동영상 보낸 것 말고 이런 식으로 있어서 성폭행 시도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경찰이 신변보호 요청까지 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됐냐면 경찰이 뭐 신고는 목포경찰서에서 있었지만 피의자로 할 수 있는 의붓아버지는 광주경찰서에 있고 그 다음에 지휘를 받아야 되는 검찰도 광주에 있으니까 이건 광주서에 이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걸 전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우편으로 해서 보냅니다. 우편으로 보내버렸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또 며칠이 지나요. 우편으로 보내고 나서 광주서에서는 우편을 접수하고 나서 이거를 또 담당자한테 가는 사이에 일주일 지나고 14일 지나는 과정에 이 의붓 아버지에게 광주경찰서에서 아무 생각 없이 연락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의붓 아버지는 얘가 나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이 아이를 해칠 생각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해당 경찰관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말이에요. 아니 뭐 친딸이 이렇게 신고를 해서 우리한테 이첩이 됐는데 그거 좀 사실 맞으세요? 좀 서 한번 나오셔야겠어요. 라고 그냥 술술술 다 얘기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의붓 아버지는 얘가 안 되게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얘를 해친 거니까 저는 경찰의 안이함이 굉장히 많은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김영주 의원님 부시장님도 하셨고 민주당의 또 의원도 하셨잖아요. 경찰 관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산으로 끌고 가서 성폭행 미수에 그쳤으면 긴급 체포를 해서 보내든가 광주경찰도 의붓아버지한테 직접 전화를 할 게 아니라 딸부터 보호를 해주든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넉장 수사도 문제거니와 오히려 경찰이 말하자면 살인의 계기를 만들어준 꼴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경찰이 이제는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신고자의 입장에서 우선은 이런 아동학대라든지 아동성범죄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아동보호기관에 먼저 아동을 안전하게 조치하고 난 다음에 천천히 수사를 해도 되고 그랬을 때 이게 이첩된 상태에서 아동에게 또 한 번 미칠 수 있는 2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자기 관할이다 아니다라는 싸움을 이제는 마치고 전체적인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통합된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시인한 박유천이 새로운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다리에 난 상처가 이른바 마약 투약으로 인한 메스버그 현상이 아니냐라는 의혹인데요. 이 이야기 전에 박유천이 경찰 조사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채널A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갇힌 상태로 가족들을 만나는 게 괴롭다. 빨리 내가 좀 풀려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인에게 수차례 질문했다는 거예요. 변호사님, 박유천 씨가 계속해서 거짓말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다가 막상 구속되니까 내가 좀 빨리 풀려나려면 어떻게 하나? 라고 변호인에게 수차례 되물었다. 그런데 결국 그 변호인들도 사임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담당 법무법인의 이제 변호사가 입장을 밝혔어요. 관련 업무를 전부 종료한다. 그동안 기자들의 연락에 일일이 답변하지 못한 거 미안하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사실 그동안 약간 이상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그런 그 검사 수치는 존중하되 왜 내 몸에 왜 피의자 몸에 이런 마약 성분이 있는지를 뭐 확인해 보겠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의뢰인의 이야기를 믿고 의뢰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수립하는 건 타당한데 하지만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고 결국은 이제
의뢰인이 자백을 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상황이 된 건데요. 사실 그 박유천 씨의 이야기 그리고 박유천 씨가 남긴 여러 가지 그런 대응 태도 이런 것들이 예. 아주 이상하지는 않아요. 예. 보통 저렇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무조건 아니라고 하다가 더 이상 정말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특히 구속된 상황이면 더더욱 그렇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제서야 이제 뒤늦게 자백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전에 그 자막 나왔는데요. 갇힌 상태로 가족들 만나는 게 힘들다, 괴롭다, 빨리 풀려나고 싶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만약 처음부터 자백을 했다면, 처음부터 마약 구입량을 밝히고, 또 누구와 어떤 형태로 함께 범행했는지도 밝히고, 또 남아있는 마약은 어디에 있으며 어느 정도인지까지 정확히 밝혀서 그게 다 확인이 됐다면 구속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예. 그런데 일단 부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구속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으로서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 없다. 예, 구속 상태에서 기소될 것이고요.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느냐에 따라서 형량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박유천의 다리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유천 다리에 있는 상처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박유천의 과거 사진들에서 여러 가지 지금 상처가 난 모습들이 목격이 됐고, 일각에서는 이 상처가 이제 마약에 중독된 현상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대해서 박유천은 대상포진과 가려움증으로 인한 상처일 뿐이다라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황하나 씨가 이 박유천의 다리와 관련해서 의미심장한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온몸이 진짜 썩어가고 있다.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온몸이 전부 피딱지에 골맞다. 라고 황하나가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박유천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약해져 대상포진을 앓고 있는 다리의 상처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박수영 기자, 메스버그 현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메스버그 어제 검색어 순위에도 계속 올라 있었는데요. 이 메스라는 게 뭐냐면 메스암페타민이라고 해서 히로뽕 을 뜻하는 이 메스암페타민의 줄임말 메스입니다. 그렇군요. 주로 마약을 뜻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버그, 이 벌레를 뜻하는 말이죠. 네. 이 마약과 벌레가 합쳐진 말인데요. 바로 이 마약을 계속 투약을 하면 온몸에 이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극심한 가려움을 느끼는데요. 이 굉장히 극심한 가려움을 느껴서 거기를 막 긁으면 굉장히 심한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부작용은 왜 생기냐 하면 이 마약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이 합성 화학 물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각종 불순물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순물로 인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런 가려움증이고요. 이로 인해서 저희가 영화 같은 데 봐도 그렇게 막 이렇게 마약 같은 경우에 환각 증상으로 해서 몸을 막 긁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아는 대표적인 이 마약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지금 방금 보신 사진 같은 경우에도 박유천 씨 다리에 그렇게 긁어서 생긴 피딱지 같은 것이 앉아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고 있고요. 저 사진이 바로 2017년 6월쯤에 생긴 찍힌 사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지금 이번에는 뭐 지난 여름부터 마약을 했다라고 박유천 씨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이전 2017년부터 박유천 씨가 마약을 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다리에 상처가 생긴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박유천은 이에 대해서 뭐 대상포진과 면역력 약화로 인한 가려움으로 인한 상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손등에 있는 주사 자국도 처음에는 부인을 했다가 이게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하면서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이 들여다보겠다라고 밝힌 만큼 경찰이 이번 의혹을 어떻게 결론 지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유천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수첩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을지 저와 함께 사건 풀로 이동하시죠. 네, 이 박유천 씨가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뉴스 속보도 조금 전 들어와서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재수첩 Y입니다. 돌직구쇼의 공식 수사반장 백희종 수사반장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손소 변호사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부터 바로 공개를 합니다. 이겁니다. 알몸으로 이 소화기를 분사한 여성이 CCTV에 포착을 했습니다. 무슨 연유로 이 여성은 옷을 입지 않고 이렇게 소화기를 분사한 걸까요? 이 여성
호련히 이 종적을 감췄다는데 지금 어디 있는 걸까요? 왜 뿌린 걸까요?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자, 택시에서 내린 한 여성이 이때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자, 정상적으로 택시 비용을 치르고 내려서 마트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뭐 일반적인 행동이에요. 일반적인 상식성의 행동 범위인데 그런데 갑자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옷을 입지 않고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소화기를 뿌리고 결국은 이 상가 바깥에 야외죠. 야외까지 소화기를 뿌리면서 알몸의 여성이 뛰어다니는 그리고 소화기는 이렇게 상가 입구 밖에 버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들어갈 때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어디엔가 아마 이 상가 옥상에 옷을 버려둔 것으로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여성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소화기를 뿌리면서 도주하는 장면.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인데요. 백희종 팀장님, 이 지역이 현재 부산, 사흘이 지났는데 일단 이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네, 부산 진구 당감동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네. 이제 자정경이죠. 27일 날 12시, 그러니까 자정경이 지난 12시 20분경쯤이죠. 새벽으로 가는 길목인데. 굉장히 늦은 시간에. 네, 두 명의 여성이 택시를 타고 와가지고 예. 편의점 앞에서 이제 하차를 합니다. 아, 원래 두 명이었습니까? 네. 근데 한 여성은 가버리고 한 여성, 그러니까 지금 그 화면에 나온 저 여성이 그러네요. 들어와요. 그렇게 하고 이제 5층 상가 옥상으로 갔는데 잠시 후에 이 여성이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옥상에 신발과 옷을 모두 벗은 채로 옥상에? 네, 내려오면서 3층에 있는 화재 경보기를 파손을 합니다. 예. 이건 뭐냐면 화재 이제 경보기가 울리면 사람들이 튀어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목적인지 모르지만 화재 경보기를 부수고 예. 비상 계단에 있는 그 분사기, 소화기를 들고 분사를 하면서 내려오는데 이게 보니까 완전히 알몸 상태예요. 예. 이 나치 상태인데 저는 지금 이걸 보면서 혹시 좀 너무 그 비약적인 추측인지는 모르지만 미국 같은 데 보면 예. 하버드대나 그다음에 프린스턴대나 브라운대는 보면 기말고사나 5월이나 12월 그리고 이제 첫눈이 오는 자정때 남녀 학생들이 완전히 시올오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고 달리는 그런 전통 행사가 있어요. 예. 이런 행사가 있는데 뭐 누드 올림픽 행사라는 이런 좀 명칭도 아, 있고. 그게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프라이멀 스크림이라고 해서 온초적 비명이라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달리기를 하고 또 우리가 예전에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까? 소위 말하면 나치 질주라는 스트리킹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 그 당시 스트리킹이라고 하면은 어떤 무언의 저항, 그다음에 몸으로 그 반항하는 이런 걸 사회 현상으로 보여주는 이런 형태였는데 이런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아닐 것이고. 네, 그런데 비교적 젊은 여성이 보이는데. 네, 예. 여성이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안에서 소화기를 분사하면서 결국은 어디로 도주를 했느냐면 건물 밖으로 나와서 지하철역 입구 쪽으로 사라졌어요. 그래요? 부산지검 경찰서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사실 처음에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재물손괴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조물 침입죄로 의유를 하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 여성이 누구인지 조금 더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팩트부터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술에 취해 보이지도 않고 네. 여성이 들어와서 무언가의 안 좋은 일 혹은 무언가의 좀 위험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닐까 처음에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세상이 험하니까 그렇죠. 그 와중에서 여성이 그 어떤 절체절명의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고 도망치면서 그렇죠. 뭐 나를 쫓아오는 어떤 누군가를 막기 위해서 소화기를 뿌리면서 달아난 게 아닐까라고 처음에 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김진 앵커 말씀대로 일반적인 상식상 보편타당한 사회상규상의 상식으로는 이 여성이 누군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기 직전에 위험에 옷을 처했구나. 벗겨주고 그다음에 강제로 성폭행을 당하려니까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옷을 벗은 상태로 내려오면서 소화기를 들고 뿌리면서 도주를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거라면 뭐 적절한 대처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그렇죠.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는 되는데.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성폭행을 시도하려는 그런 흔적들도 없고 또 본인이 뭔가 목적하는 형태에 뿌리고 도주하는데 비명을 지르거나 지금까지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는 그런 사안도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부산진 경찰서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미스터리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네티즌들의 보면 공방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건물 내에 있는 분이나 주변 주민들은
혹시 이런 형태의 정신질환자의 소형이 있기 때문에 돌발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다고 합니다. 예. 옥상에서 지금 옷가지와 신발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나중에 전해진 소식이라 스스로 옷을 탈의한 것으로 좀 보여서 범죄 의혹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낮아지고 그렇죠. 범죄 의심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의 상황을 다 수사를 하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남성을 만나러 갔다가 그 남성이 그 소위 말하면 지인이 남성인데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아무리 그 밤 자정경이지만 옥상에서 그런 형태가 일어나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여성이 지금 누구인지 신원도 어디로 가는지 왜 뭐 전혀 미궁속인데 그 일단은 입장을 바꿔서 그 자정쯤 그 주변에 있었던 주민들의 입장인데 생각을 해보면 저는 상당히 무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뿌연 안개가 막 몰려오는데 그 안개 속에서 나체 여성이 막 질주를 하니까 알고 봤더니 안개도 아니고 소화기 연기고 뭐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일단 신원을 확인한다면 그 다음에 신원을 확보한다면 이제 충분히 처벌 가능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물론 처벌의 필요성 또는 처벌 수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행위 자체는. 하지만 어떤 경우에서도 저런 행위 한 것 자체가 범죄이고 또한 인근 주민과 이제 상가 업주들에게 피해를 준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민사상 형사상 책임은